야, 너 이거 들었어? 지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완전히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핵심만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그동안은 연어술 파티 같은 주변 얘기에 시선이 쏠렸었죠. 그런데 지금 터진 건 차원이 다릅니다. 이게 단순 논란이 아니라 이재명을 엮기 위해 진술을 설계했다는 의혹이 핵심으로 올라온 겁니다. 그냥 증거 싸움이 아니라 수사 자체가 문제냐는 단계까지 온 거죠. 지금 나온 조장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법원에 제출된 문서만 최소 50건인데 문제는 이게 당시엔 없다가 감찰 시작되니까 갑자기 등장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 누락이 아니라 사후 조작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죠. 수사 방식도 이상합니다. 김성태를 100건 가까이 불러넣고 실제 신문은 10번도 안 했다? 이건 정상적인 수사라기보다 압박 구조 아니냐는 의심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핵심 인물인 박상용 검사, 주범 자백이 있어야 풀린다는 취지 발언에 사전에 예고된 전관 변호사 접견까지 이어지면서 이게 개인 판단이냐 아니면 위에서 짜여진 흐름이냐는 의혹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녹취도 펄을 흔들고 있습니다. 김성태 본인 입에서 돈 준 적 없다, 내가 은행 금고냐 이 발언이 그대로 나오면서 기존 자백 프레임과 정면 충돌하고 있거든요. 만약 이게 사실이면 사건 구조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검사실에서 외부 음식, 케이크 반입, 심지어 출입증 발급까지 있었다는 얘기 나오면서 특혜 수사 논란까지 같이 터지고 있죠. 수사 신뢰 자체가 흔들리는 구강입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지금 이 사건은 단순 유모제 싸움이 아니라 수사가 만들어지는 거냐 아니냐 그 싸움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가 중요한 거고요. 출입기록, 통화내역, 문서, 원본까지 다 까야 진짜 결론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로 확인된 순간 사건 하나가 아니라 검찰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 급입니다. 지금은 그냥 논란이 아니라 판 자체가 뒤집히기 직전 단계입니다. 내용이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화영 부지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어제 제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강덕구 의원 그리고 백정화 여사와 함께 면회를 갔다 왔는데요. 뭐 그 내용 잘 아실 테고 우리 김광민 변호사 이제 지금부터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서인교 위원장인데 어떤 부분이 가장 중점적으로 이제 다뤄져야 하는지 먼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우선은 지금까지 대북송금 사건은 소위 말하는 연어술 파티 이런 부분들에 중점이 돼 있었었는데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어술 파티는 그 시기에 수원지검에서 발생했었던 수많은 위법 행위들 중에 한 가지에 불과하고 핵심은 대북송금 사건에 이재명이 개입됐다라는 증언을 얻기 위해서 김성태, 이화영, 방용철 등등의 허위 진술을 만들어낸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마 어제 접견에서 그 허위 진술을 만들어낸 과정에서 있었던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들으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아주 소소하게는 공문서 위조. 네. 사실 공문서 위조만 해도 엄청나게 대단한 범죄인데 이 공문서 위조들이 거의 소소한 수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사건이 어떻게 조작됐는지가 명확하게 파악이 돼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수사의 불법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야지만 공소 취소가 됐든 공소 기각이 됐든 이거를 실체적 내용을 볼 필요도 없이 이거는 절차적으로도 위법이다. 더 이상 재판할 필요도 없다라는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사후 조작 문서가 법원에 제출된 것만 해도 최소 40건에서 한 50건 정도, 50건 정도가 된다. 네네. 그러면 조작이 주로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그 조작을 하기 위해서 기본 전제가 되는 거는 사람을 불러다가 회유를 해야 되잖아요. 네. 수십 번, 수백 차례 부른 거예요. 김성태든 방용철이든 이화영이든. 그런데 저도 좀 미스테리한데 그 당시에 검찰 분위기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검찰 분위기가 이미 검찰공화국은 완성됐다. 차기도 검찰공화국이다. 앞으로 오랫동안 검찰이 권력을 장악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성태를 불러다가 회유를 했으면 피의자 신문 안 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어떠한 서류는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반드시 만들어놔야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면담 조서가 됐든 수사과정 확인서가 됐든 네. 한 장짜리 서류라도 만들어놔야 되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프로세서조차가 없었던 겁니다. 그냥 불러다가 아무 서류도 안 만들어 놓고 회유 압박만 하고 돌려보내고. 근데 나중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이런 기본적인 절차에 대한 감찰이 시작되니까 저희가 재판할 때는 그런 서류 없어요라고 했거든요. 그랬던 서류가 감찰 시작하니까 다 나온 겁니다. 김성태를 거의 200차례 가까이 불렀으니까 200차례 가까이 부르고 실제로 피의자 신문 이루어진 거는 10차례가 안 되니까 100여 개의 서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재판을 할 때는 없다고 했다가 감찰에서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나타났는데 그 서류들을 봐도 이게
진실한 서류인가라는 게 그냥 형식만 봐도 의심이 되는 서류들인 겁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 서류들은 김성태를 불렀을 때 만든 서류가 아니다. 나중에 감찰이 들어오니 감찰에서 면피를 하기 위해서 사후 조작된 서류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 확인만 된다 하더라도 재판 전체가 무효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요거를 이제 어떻게 사후에 만들어진 것인지 입증하는 문제는 네. 결국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어떤 서류를 누구를 불러서 진술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확인들이 돼야 하는데 그것을 일체 공개하지 않은 이런 불법 행위를 이제 검찰에서 박상용 검사가 주도해서 아마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그럼 이건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하는 사안이 명백한 거죠. 네. 그럼 이번 국정조사에서는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자, 서류 가지고 와서 달라고 하면 혹시 이 사람들이 검찰에서 서류를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우선은 국정조사에서의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한 강제성이 좀 미흡합니다. 예. 네, 미흡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서울고검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건네받는 것이 가장 좋고요. 예, 근데 서울고검에서 만약에 협조가 안 된다라고 하면 기관 증인들, 개개의 기관 증인들한테 서울고검에 제출했던 자료와 동일한 자료를 제출해라라고 해서라도 받아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야 하고 지금 이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백정화 여사하고 직접 이렇게 이제 소통도 하면서 어떤 부분을 이제 제대로 밝혀야 하는지 충분히 정보나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하고 어제 이화영 부지사 얘기를 들어보니 뭐 제가 이제 하는 것은 뭐 듣는 것밖에 없는 것이고 자료를 변호인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국정조사 과정에서 제출할 것이라고 하는데 주로 어떤 자료가 지금 이제 국정조사에서 이렇게 공개가 될 예정입니까? 우선은 가장 단순한 자료는 수원지검의 출입자 명단. 네. 예, 그게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입자 명단이 확보가 되면 출입자 명단과 그날 출입했던 사람들의 관련 서류가 대조가 될 거잖아요. 예, 대조가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조작 내용들이 많이 나타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특정 일에 이화영 부지사와 뭐 설모 변호사가 뭐 4시간에서 6시간 네. 면담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매우 중요한 날인데 그날에 이화영 부지사의 기억에는 명확하게 면담이 없었습니다. 네. 예, 이러한 내용들의 조작을 밝히기 위해서는 해당 변호사의 출입 기록 그리고 해당 변호사의 진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네. 두 번째는 직접적으로는 해당 서류들 애초에는 없었다고 했는데 나중에 제출된 조작된 것이 의심되는 서류들 이런 서류들도 그 확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국정조사 과정에서 박상용 검사가 이 내용을 이제 허위 조작 날조 수사 기소 재판 과정에 혼자서 이렇게 진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하죠. 그러면 배우가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도 꼭 밝혀야 한다고 이화영 부지사가 네네. 이걸 집중적으로 추궁을 해달라라고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배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변호인단은 어디가 배우인지는 지금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까? 이 조작 수사의 정말로 제일 상위는 누구냐?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릴게요. 이화영 부지사가 박상용의 회유에 넘어가지 않고 버티니까 박상용이 이화영 부지사한테 딜을 제안합니다. 뭐 딜이라고 하는 것은 형량 부분이었겠죠. 네. 예,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시쳇말로 웃긴 거예요. 그냥 수석검사가 그 현직 야당 대표를 잡아놓기 위한 이 조작 수사에서 일개 수석검사 와서 뭐 그런 어마어마한 딜을 제시하니까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야, 내가 너를 뭘 믿고 이러한 논의를 하냐 이런 상황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박상용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어떠한 변호사가 당신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 변호사를 만나면 당신이 내 말을 믿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변호사가 구치소로 접견을 옵니다. 그 변호사가 누구냐면 직전 수원지검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부산 고검장까지 하고 은퇴한 지 1년 안짝에 아주 따끈따끈한 정관 변호사였어요. 이름을 밝히기 어렵습니까? 조재현 변호사. 조재현 변호사지 않습니까? 예. 어제도 실명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자 박상용이 일개 수석 검사가 그러니까 수석 검사는 뭐 호칭이고 그냥 평검사인 겁니다. 예. 평검사가 고검장 출신의 하늘 같은 자기 선배 변호사한테 이화영 면회 가세요라고 명령할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주진우 기자가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그 조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아이고 일개 평검사가 가라고 하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 검사들은 이제 검찰청을 회사라고 부르는데 우리 회사가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고검장 출신의 정관 변호사를 움직일 정도 최소한 고검장 출신의 정관 변호사를 움직일 정도의 라인은 가동됐다. 그리고 이것만 보더라도 아무리 낮게 잡아도 당시 수원지검장 선에서의 움직임이 있었을 것이다. 수원지검장보다 훨씬 높고 대검으로 가고 뭐 대검에 가면은 검찰총장 뭐 이렇게 쭉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박상용 검사가 간혹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화영 부지사가 이제 회유에 어느 정도 마음이 움직여서 이제 진술을 할 때 그때 진술을 9번 하는데 9번 하게 되는 이유가 1차 했는데 박상용이 오케이 했다가 다시 이거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이거였는데 이 중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부지사님 제가 주말에 서울 갔다 왔는데요. 서울 갔다 왔는데 내가 박살나고 왔어요. 이 정도로 안 된대요. 좀만 더 합시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회유 이후에 더 구체적으로 예.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더 조금 알리바이를 만들어가고 소설 쓰는 과정에서 네, 그 과정에서 이화영 부지사 얘기한 걸 들고 내가 주말에 서울에 갔다 왔는데 네. 서울에서 이거 갖고 안 된다라고 박살났다. 그러면서 좀 더 합시다. 그래서 서울 가서 누굴 만났겠냐라는 거죠. 예. 최소한 대검을 만났을 거고 그러면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더 높이는 당시 대통령까지 배후에 연결되지 않았을까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박상용 검사가 무려 20차례에 걸쳐서 이재명만 불면 모든 혐의 다 없애주겠다라고 했고 이것은 김성태, 방용철, 박상훈 그리고 조재현 조금 전에 나왔던 변호사들까지 한 50차례, 50차례에 걸쳐서 추가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도합 생각해보면 한 70차례, 이런 차례 정도 이렇게 회유 압박을 받았다라고 어저께 얘기해서 깜짝 놀라면서 저희들이 이제 방송을 했는데요. 이재명만 불어주면이라는 이제 이 내용도 변호사님도 여러 번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 당시 수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저한테 직접 얘기한 건 아니고요. 예. 저는 뭐 이화영 부지사 등 뭐 당시 관계자들한테 들었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재명만 불어라 하고 나서 변호사 한 사람이 갑자기 당대표의 지시다 또는 동의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또 회유를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순간적으로 이화영 부지사가 약간의 착각을 해버렸고 그게 빌미가 돼서 지금도 계속 저런 식으로 진술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 아니에요, 박성용이. 그 변호사가 그 당시에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본인이 민주당의 오더를 받고 왔다라는 워딩을 명확하게 했고요. 예. 명확하게 했고 그때 구체적으로는 이거예요. 부지사님, 당신의 현재 위치가 너무 불안정합니다. 너무 불안정하니까 당의 입장은 당신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 정도 선에서 진술을 하시고 당신은 수사에서 빠져라. 네. 당신이 수사선상에 계속 남아있으면 너무나 이게 그 지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일단 당신은 그 정도 검찰이 현재 요구하는 이 정도 진술을 하고 빠져나가시면 나머지는 당에서 해결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그 설득을 했죠. 자, 이제 이 내용도 이제 실제 진실이 무엇인지 해야 되는데 뭐 당에서 공식적인 의견이 없었던 건 분명하고요. 분명하죠. 예. 분명하고 이것도 이제 누군가의 기획에 의해서 출발됐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박상용 검사가 계속 언론에 나와서 이런저런 인터뷰를 하고 있죠. 어떤 식으로 본인은 지금 얘기하고 있나요? 우선 박상균 검사는 지금 국정조사 특위가 가동되는 것 자체가 지금 수사 중인 것도 있고 재판 중인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헌이다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중요하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화영이 형량 감경을 위해 진술을 바꾸려고 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변호인들 그 방향을 권유했다라는 그런 취지로 계속 이제 그 TV조선 방송에 나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바가 있고 이화영 씨가 이미 결심을 해서 진술을 술술한 거다. 나는 뭐 회유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작이면 재심을 신청해라 이렇게 강력하게 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상대로도요. 이화영 접견 녹취록을 모두 공개해라. 오히려 법무부 상대로 박상용은 본인이 더 떳떳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 이런 말이 워딩에 남긴 그 기사들을 쭉 보면은요. 그가 너무나도 당당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지금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하는데 일단 이제 국정조사가 이제 이루어지면 자, 지난번에 청문회보다는 훨씬 더 길게 할 수 있다고 지금 제가 이제 그 국정조사 특위 관계자한테 들었는데 네네. 박상용 불러내야 될 거 아닙니까? 불러야죠. 이화영 부지사도 불러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충분히 이번에는 그 공개된 장소에서 이것이 무엇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좀 가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까? 예를 들면 지난 청문회 박상용 탄핵 청문회에서 박상용은 명확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외부 음식 들어온 게 없다라고 얘기했고 그 당시 김기표 의원이 계속 추궁을 하니까 수사비를 통해서 외부 음식을 내가 사준 건 있다. 이 정도 얘기했는데요. 네. 그 이후에 사실상 외부 음식이 수차례 들어갔다는 것도 나왔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박상용이 그동안 했던 거짓말들,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된 장소, 국회가 됐든 어디든 공개된 장소에서 했던 이야기와 이후 상황들, 여기에 대한 추궁만 해도 박상용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 고검에서 확보한 여러 자료들, 이 자료들을 국회에서 청문회 전에 입수할 수 있다고 하면 박상용의 거짓말은 이번 조사, 그 국정조사에서 아주 만천하에 공개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거기까지는 이제 간다고 하고 박상용 끝까지 버티기로 기억 안 한다. 증거가 나왔는데도 본인이 부인을 할 경우에 그 다음 스텝이 중요한데 국정조사는 국회의 권한이긴 하지만 이게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 있는데 네네. 아예 검찰에서 지금 손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정조사와 박상용에 대한 실제 수사가 어떻게 이렇게 이제 매칭이 돼야 하느냐 좀 방안이 있겠습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희망적이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화영 부지사가 이미 박상용에 대해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해놓은 사건이 있어요. 네. 고발해놓은 사건이 대검찰청에 고발을 했는데 이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 사건이 서울 고검으로라도 갔다라고 하면 사실 수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희망을 갖겠는데 지금 요 관련된 수사는 전부 다 서울 고검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대검에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이 되고 서울중앙지법에서 그냥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서 이번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을 정도의 내용들이 공개가 돼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이번 국정조사에 공개가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자신은 없고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이미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들, 최소한 그 정도 자료만이라도 공개가 된다고 하면 네.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버틸 수는 없는 상황으로 될 수는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걸 지금 경찰 특수본으로 넘겨서 수사를 다시 하자라고 네네. 하는데 이게 이제 검찰하는 직위가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밖에 공수처밖에 수사를 못 합니까? 경찰에서는 이걸 할 수가 없습니까? 경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가능합니까? 관할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관할 문제는 되지 그러면 않고요. 경찰에서 아예 이걸 수사하도록 이번에 국회에서 예.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경찰청에. 네네. 그러면 이 사건이 검찰에서 가지고 있는 서류를 다 넘겨봤든지 아니면 경찰에서도 똑같이 법원에 또는 법무부의 감찰 기록을 가지고 아예 경찰에 수사를 맡기자라고 하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 부분도 환영하는 부분입니다. 네. 예를 들면 지금 이번에 검찰청이 결국은 폐지되잖아요. 예. 그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긴 하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트리거가 됐던 건 저는 김건희 수사라고 생각을 해요. 네. 검찰이 김건희 수사만 제대로 했다라고 해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이번에 경찰에서 그러니까 검찰청 폐지 이후의 수사권 부분에 있어서 검찰의 능력 그리고 신뢰성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은 대북송금 조작 사건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요 수사 관할 필요하다고 하면 이화영 부지사가 경찰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그거를 시발점으로 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게 만들 수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죠. 근데 변호인단이 이제 좀 상의를 해서 이화영 부지사는 경찰 수사를 하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어제 피력은 하더라고요. 네네. 그렇게 하면 검찰은 검찰대로 가지만 경찰도 수사를 하면 네. 검찰에서 아예 박상용 지금 감사기를 하고 있고 너무나도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네네. 감찰 결과 내용도 지금 공개를 하고 있지 않고 법무부에서 그렇게 공개하라고 요청하는데도 아예 서울 고검에 있는 인권 TF팀에서는 그 내용을 아예 그냥 닫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국정조사 과정에서 아예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 이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면 좋겠는데요.
사실 저희가 박상용 검사를 대검에 고발을 한 거는요. 예. 예,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협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 예. 협의 과정이 있고 그 협의 과정을 통해서 대검에 고발하는 것이 바로 수사에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협의 과정을 통해서 인지를 하고 그렇게 결정해서 대검에 넣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지금 전혀 안 된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차라리 그러한 협의 과정이 없었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그냥 경찰에 내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후회도 좀 있고요. 예, 예. 지금 말씀하신 다시 경찰을 고소하는 방안 예, 이 예. 부분도 아마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